제11회 서울 베리어프리 영화제 베리어프리 포럼 세 번째 조원석 대표님과 이양숙님과 함께하는 이야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양숙님은 줌으로 참석해 주고 계시고요. 이게 어떻게 줌으로 소통을 하고 있는지 한번 지금 다들 노트북을 갖고 계시죠? 줌에 참석하는 포럼에 참석하는 사람은 조원석, 이양숙, 저 이렇게 세 명이지만 그 의사소통을 위해서 지금 속기사분, 그다음에 수어통역사분 두 분이 참석을 해주고 계십니다. 수어통역사 이수연님, 그다음에 김옥남님 이렇게 두 분이 수고해 주실 것입니다. 네,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지 그런 것들 다 지켜봐 주시면은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이양숙님, 조원석님 인사 먼저 드릴까요? 서로 인사 한번 해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친하신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니 더 어색하시죠? 네, 저희 영화제에서 네, 친하기보다는 우리는 서로 장난을 치는 사이입니다. 네, 편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심탄회하게. 지금 나눌 이야기는 이렇게 각자 이야기들 들어봤으니 두 분의 공통 주제로 저희 영화제에서 상영하는 두 편의 일본 다큐멘터리, 시청각 장애인에 대한 다큐멘터리, 당사자들이 나오는 두 편의 상영을 중입니다. 온라인에서. 이거에 보시고 두 분은 각각 보셨어요? 보신 소감들 먼저 조원석님부터 얘기해 주시겠어요? 예, 굉장히 재밌었다고 그러면 거짓말이고요. 사실 시청각장애인 당사자들의 삶이 어느 나라나 다 제 생각에는 비슷하다.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사회가 어떻게 시청각장애인을 인식하느냐, 그리고 또 어떤 지원이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어떤 수준이 좀 다를 뿐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한국보다 조금 더 행복하게 즐겁게 사는 모습들이 많이 포착되는 것 같아서 부럽기도 하고 이랬는데요. 사실 전반적인 느낌은 그냥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 같다, 내 이야기, 내 친구의 이야기, 우리 동료들 이야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사실 등장하시는 분들 중에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이 많이 나오셨어요. 또 반갑기도 했고, 또 이번 기회에 이 영화 봤다고, 저는 사실 이번이 처음으로 봤는데 일본 다큐멘터리는 봤다고 한번 연락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이참에 연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양숙님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이 두 편의 영화를 봤는데요. 첫 번째 본 다큐는 아주 몇 년 전에 후쿠시마 대학교 교수님으로 계시는 분의 이름만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 얼굴을 뵌 적은 없었어요. 직접 얼굴을 본 적은 없어서 어떤 모습일까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어떤 모습이지? 어떻게 생겼을까? 이렇게 궁금했었는데, 이번에 이 다큐 영화 두 편을 보고 한국과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그런 감정이 들었습니다. 일본에서 어떤 모임인지는 모르겠지만 시청각 모임에 대해서는 그 모임이 있었는데, 아직 한국에서는 그런 모임이 일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시청각 장애인들의 그런 활동, 이런 것들이 지금 그 영상으로 봐서는 한국과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특별하게 차이가 없다
라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두 분 다 되게 비슷하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도 찾아본다면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요? 다른 거요. 언어. 네, 언어요. 일본과 한국이 다른 생활 방식을, 생활 양식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까 좀 더 비슷하다고 느꼈던 것은 뭐였냐면, 수화가 좀 비슷하고, 한 90% 수화가 비슷하다라는 그런 느낌. 그리고 시청각 장애인들의 어떤 결혼 생활, 이런 결혼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 뭐 일, 직업에 대한 것, 또 운동, 취미 생활, 이런 것들에 대한 욕구들은 다 비슷하다라고 느꼈어요. 네, 그러면은 조원성님 얘기해 주시겠어요? 예, 저도 일단 이양숙님 말씀에 전반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이제 좀 다르다라고 느낀 부분 중에 하나는 일단은 일본 시청장애인들은 다큐멘터리 나오신 분들 보면은 대부분 다 주변에 지원 인력이라고 표현할까요? 뭐랄까, 우리 한국에서는 보통 설리번 활동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일본에서는 통역 개조사, 통역 개호사 이렇게 부르잖아요. 예, 그분들이 이제 옆에 꼭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저희 한국시청장애인 협회에서 이의로 설리번 활동가라고 부를 뿐이지 사실 그런 분들이 매칭되어서 이렇게 지원하고 이럴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은데 일본은 벌써 그렇게 갖춰져 가고 있고 물론 어느 정도 통역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또 통역 지원 인력이 근처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큐멘터리가 이제 촬영이 되었겠지만은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네. 다 그렇게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게 굉장히 가까운 나라인데도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 시청장애인 삶에 예, 그런 차이점이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뭐 정확한 정보인지 모르겠으나 국가적 지원보다는 아마 그 지자체나 아니면은 자원활동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저는 일본 쪽은 알고 있어서 그런 것을 뭐 직업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런 서포트들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질은 굉장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은 제일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수화가 비슷했어요. 수화 언어요. 한국하고 수화가 되게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일본 수어를 하시는 분이 한국 와서도 한 80% 정도는 알아듣겠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은 언어가 좀 비슷한 것도 있는 것 같고. 네. 그러면은 조원성님은 어떤 게 가장 비슷하셨을까요? 저는 아까 이양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사자들의 어떤 욕구가 기본적으로 같다 보니까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뭐 결혼하고 싶다는 욕구, 직업을 갖고 싶다는 욕구, 밖에 나와서 이렇게 놀고 싶은 욕구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같은 것 같고요. 그리고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욕구가 같으니까 영상에 나오는 모습들도 상당히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비록 달팽이의 별을 제외하고는 마땅히 시청장애인에 다루는 어떤 영상물이 이렇게 없죠. 많지 않다 보니까는 잘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당사자들끼리 모임에서 만나서 이야기하고 하는 걸 보면은 다큐멘터리에서 나왔던 그런 영상들이 머릿속에 그대로 그려질 만큼 우리 삶하고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비록 자원봉사가 되었든 실제 국가에서 지원하는 어떤 직업이 되었든 그런 지원자들이 많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에는 나름대로 활동전사들하고 같이 매칭되어서 생활하는 모습에서
상당히 그 일본 다큐멘터리 속 모습하고 닮은 점을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본 다큐멘터리도 이제 그런 일상적인 삶이 굉장히 비슷하다? 이제 비장애인과 거의 비슷한 느낌으로 그냥 살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어 했던 게 아닐까 하는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두 번째 다큐멘터리 코로나 속에 그 시청각 장애인의 삶에 대한 거는 조금 다른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이제 다큐멘터리 다들 보시겠지만은 거기에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만나야 된다라는 걸로 결론을 내시는데 두 분의 코로나19 속에서의 삶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드셨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의 그 소통의 노력들은 어떠셨는지 한번 이제 위드 코로나를 맞이한 지금의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번에는 네, 이양수님부터 이번에도 말씀해 주실까요? 네.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대로 외출을 할 수가 없게 되었죠. 제 자녀가 함께 네, 다양한 경험, 그리고 바다라던가 산이라든가 이런 또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곳에 많이 관람도 하고 구경도 하고 싶었는데 집안에 거의 2년 가까이 아마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갇혀 있는 듯한 그런 상황이었고 직접적인 접촉이 안 되고 계속 가둬져 있는 집 안에서만 일을 하고 네, 대부분 주문해서 먹거나 식사도 집에서 간단하게 해 먹거나 이런 정도였지 외출을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한 고립감 그리고 아무도 만날 수 없었다라는 것에 대한 그런 불편함 마치 예를 들자면 감옥에 있는 것 같은 그런 굉장한 답답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지금 이렇게 줌으로라도 만날 수 있어서 저는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습니다. 예, 이게 줌을 통해서 이렇게 소통을 하고 얼굴을 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는 직접적인 대면을 통해서 함께 대화를 나누고 식사도 하고 수다도 떤다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양수님은 지금 아기가 5개월인 걸로 아는데 그 코로나 상황에서 이제 출산과 육아를 이제 진행을 하시다 보니 특히 어떤 그 어려운 점들이 있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떠셨는지요? 네, 둘째 아이가 5개월이고요. 예, 첫째는 딸이고 둘째는 이제 아들인데요. 예, 둘 다 똑같이 큰 아이 딸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 아이를 출산을 했어요. 그 후에 한 2달 후에 코로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양육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아들 또한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아이를 양육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똑같이 큰딸이나 아니면 둘째 아들이나 이런 코로나 시국에 이 아이들을 출산했기 때문에 온전히 집 안에서만 존재하고 집 안에서만 생활하게 되고 외부로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병원에 갈 때만 잠깐 진짜 바람을 쐬러 어디를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정말 외출이라는 것은 전혀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네, 더 고립된 생활을 하셨겠네요. 그러면 조원성님 이제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다큐멘터리 속에서 보면은 산밀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네.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표현을 썼나 기억이 제가 잘 안 나는데, 네. 전 처음에 이 산밀이 뭔 뜻인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우리 밀가루 회사 이런 거죠. 사람들 회사 뜻하는 건가 의아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밀집, 밀폐를 이제 피해야 된다. 코로나 시국에 그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나온
같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다큐멘터리 속에서도 이 선미를 피하는 게 시청장애인들한테 얼마나 가혹한 건지 모른다. 예,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정말 공감했던 게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청력은 일부 남아 있어서 제가 바로 왼쪽 귀가 들리니까 왼쪽 귀를 중심으로 정방향에서 30cm에서 50cm 정도 이 거리 안에서의 이제 의사소통이 가능한 정도이고 빛만 이렇게 감지할 수 있고 시력은 전혀 안 나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한테 어떤 이제 당장에 내 앞을 바라볼 수 있는 시야는 딱 제 팔 길이만큼이에요. 제 손이 닿는 딱 이만큼이 제가 앞을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시야라면 시야인 건데 우리 기억나시죠? 모르겠어요. 사회적 거리두기 처음에 시작할 때 2m 이상 떨어져야 된다. 옆 사람하고. 네네. 제 팔이 1m가 안 돼요. 저 팔이. 그래서 처음 때 당황했었는데 그 당시 이야기가 많이 떠올랐고요. 여기 다큐멘터리 내용하고는 별개로 저는 또 이제 곤란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엘리베이터 같은데 보면 항균필름 이렇게 붙이잖아요. 네네. 버튼마다 점자에 다 가려요 여기에. 예. 맞아요. 시각장애인 분들이 예. 다들 불편해하시다고 얘기하셨죠. 네. 근데 이게 시각장애인들한테도 불편한데 시청장애인한테 얼마나 치명적이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에서 그 안내음성이 나와도 그 소리를 못 들어요. 그래서 제가 아파트에 사는데 3층에 사니까 물론 이제 걸어 올라가고 내려갈 수 있는 높이지만은 다니다 보면 또 타게 되더라고요. 그쵸. 네. 딱 3층 높이 정도까지는 제가 제 느낌으로 여기가 2층인지 3층인지 알 수 있고 대체로 이제 2층은 엘리베이터가 잘 안 서니까 엘리베이터가 딱 처음 서는 층에서 내가 내리면 우리 집이다 느낄 수 있는데 제가 이 코로나 처음 터지고 얼마 안 됐을 때 항균필름 다 붙여져 있는 것도 모르고 아침에 집에 키우는 강아지 화장실 배변을 갔다가 아침에 일찍이 한 7시 안 됐을 때 비몽사몽 가지고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손에 딱 뻗었더니 이게 버튼이 다 이상하게 뭐가 다 덮여 있어요. 공사장처럼.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부랴부랴 이제 버튼 개수를 세야죠. 밑에서부터 열림 닫힘 버튼까지 다 달아있을 때 지하 1층, 1층, 2층, 3층까지 이제 해야 되잖아요. 제가 점자가 안 맞아지니까. 네. 근데 3층에 누르려온 찰나에 엘리베이터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지 혼자. 자기 혼자 올라갔는데 급하게 3층을 눌렀는데 안 서요. 안 서니까 일단 3층은 지났겠다. 적당히 6층 좀 눌러보자 했는데 6층 눌렀는데 안 서요. 계속 올랐는데 저희 아파트가 21층짜리예요. 네. 어디선가 내리긴 내렸어요. 그냥 내렸는데 그때가 우리 코로나가 2월쯤 1월, 2월 이때 이제 저기 조짐 보이기 시작해서 3월에 확 번지고 그때 3월 말쯤이었는데 굉장히 추웠을 때 아직 반바지 반팔에 누가 봐도 아침에 저기 신문지 주우러 가는 옷차림으로 나와서 저기 15층 이상 20층 좀 안 되는 층이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내리니까는 쌩하고 바람이 불어들으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다. 내가 우리 아파트가 맞긴 맞는 것 같은데 몇 층인지도 모르겠고 나는 내가 어딘지 모르겠다.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이 경험을 우리 일본 친구들도 똑같이 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올해 7월 말에 일본하고 한국이 국제교류 행사 줌으로 그때도 줌으로 했었는데 그때 이 이야기를 들려드렸었어요. 저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많더라 코로나 시국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게 한 가지 에피소드지만은 되게 당황스럽고 일상을 사는데 굉장히 불편함이 많으셨을 것 같다라는 그 짐작할 수 있는 이야기네요.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이렇게 어쨌든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 줌이 처음이 아니시라고 들었어요. 이렇게 줌으로 소통하는 것도. 근데 이걸 처음에 익숙하게 있고 그다음에 주변에 여러 도움들이 있고 이런 과정들이 되게 복잡했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조은석 님이 얘기해 주실까요? 저는 지금도 줌 다루기 힘들어요. 일단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져서 그렇죠. 프로그램 자체가 그래서 사실 지금도 힘들고 제가 이거를 이제 그 전까지는 이렇게 옆에 있는 설립원 활동가분들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제가 대학원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줌에 직접 조작을 해가면서 이제 수업을 들어야 되니까 이제 혼란이 오더라고요. 장애인들은 그냥 버튼 하나, 체크박스 하나 누르면 해결되는 거를 저는 이거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다 써보고 화면 낭독 프로그램마다 또 이 줌 프로그램 일단 구조를 읽는 방식이 달라서 프로그램 제가 4가지 정도를 시도해봤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스마트폰, 아이폰으로도 시도해보고. 근데 사실 지금까지도 자유롭지 못한 것 같아요. 프로그램은. 비장애인 분들도 못 다루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네. 그러면 이양수님은 이렇게 아까도 이게 저희 수어 통역이 되게 작아서 잘 안 보이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것들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줌을 사용하는 게 이번이 지금 2번째입니다. 전에 처음에 사용을 했고 그리고 굉장히 이상하게 느꼈는데 2번째 이제 사용을 했고요. 첫 번째 사용할 때는 제 남편이 좀 도와줬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익숙해지기는 했는데 뭐 접속하는 게 어려운 게 없기는 하지만 제가 지금 중앙시력으로 그 시야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화 통역을 하는 게 굉장히 멀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좀 어렵고 그래서 수화 통역을 할 때 좀 가까이 와서 얼굴을 보고 그리고 통역을 보고 하는 것은 괜찮은데 일단은 조금 어렵게 느껴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줌보다는 직접 대화하는 게 훨씬 더 제 소화로 시원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이 장애인 분들의 학습 코칭이나 이런 의사소통의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됐었잖아요. 특히 청각장애인 분들 문제 때문에 이제 학습 지원들 하는 것을 많이 이슈화가 됐었는데 조은성님이 아까 수업하실 때 이렇게 문제가 이제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그런 학습권 침해 그런 기본적인 학습 지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제가 근데 줌을 제가 처음에 이제 올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수업할 때 제대로 이제 쓰기 시작했다고 했는데 그 전에는 줌을 이렇게 제가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써보기 전까지는 무작정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시청각 어떤 학습은 치명적이다. 이렇게만 이제 생각을 했는데 막상 써보니까 장점도 나름대로 있긴 있더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네. 왜냐하면 원체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이런 감각장애인들한테는 이런 온라인 수업이 좋지 않다라는
인식이 너무 강하게 각인되는 것 같아서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고 장점도 나한테 있다면 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왼쪽 귀가 조금 들리는데 학교에 갔었을 때는 들리지 않던 내용들, 지금 제가 대학원 다니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못 들었을 내용들을 줌을 이제 수업을 하니까 이어폰으로 좀 어느 정도 들으면서 또 속기, 문자 통역도 받을 수 있고 이게 동시에 되는 이런 장점도 있긴 있더라고요, 또.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쉬웠던 거는 그 전에 오프라인에서 할 때는 이제 다른 장애 유형을 떠나서 일단 시청각 장애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자면은 시청각 장애인은 일단 발언권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주변 상황을 잘 모르니까 지금 내가 말을 해도 되는 건지, 내가 손에 들어도 되는 건지, 혹시 다른 사람이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말을 하려는 찰나에 남이 말하면 어떻게 할까, 이게 되게 조마조마한 게 있어가지고 발언권 잡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불구하고 이제 오프라인 상황에서는 내가 용기만 있으면은 손에 한번 들면 돼요. 그건 되면 되는데, 이 줌 같은 경우에,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마이크를 켜야 되잖아요. 네? 마이크를 혼자 못 키더라고요. 제가 안 보이니까 버튼을 못 찾아서 음소거 이제 해제하는 방법 그 버튼이 안 보여서 그걸 못 찾고 그것 때문에 버벅거리고 그래서 제가 이 문제 해결하려고 그 외장 마이크를 하나 사서 나는 저기 마이크를 항상 켜놓고 이 외장 마이크 전원을 껐다 켰다 해서 말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려고 샀어요, 하나를. 근데 뭘 모르고 그렇게 사서 이제 교수님한테 질문할 타임이 와가지고 마이크를 켰는데 제가 말하는데 교수님이 계속 다른 말씀 하셔요. 뭔 상황이야. 근데 나중에 보니까는 줌에서 교수님들이 그 전체 학생들의 마이크를 다 동시에 이제 음소거 시켜 놓으시는 거더라고요. 이게 발언 특별히 하지 않을 때는 각자 알아서 발언할 때 마이크를 이제 음소거를 해제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외장 마이크를 탔다가 이제 그런 시행착오가 좀 있었고요. 그래도 학습권 침해라면 침해일 수도 있고 침해가 아니라면 아닐 수도 있고 이제 기술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 고루고루 다 고려해 봐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이런 그 시행착오를 겪는 게 비장애인도 사실 겪잖아요. 똑같이 겪는데 그렇죠. 예, 모든 시행착오를 겪는 그 기간 그리고 시행착오를 통해서 어떤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좀 안정되었다라고 인식되는 그 기간이 비장애인한테 맞춰져 있다 보니까 장애인은 훨씬 더 많은 그리고 또 전혀 다른 시행착오를 경험해야 되고 그 경험을 통해서 적응하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다른데 그게 장애 비장애 사이에 굉장히 많은 어떤 시간적 격차가 벌어지는 것 같다. 예. 저는 좀 그런 격차를 많이 느끼고 이게 가장 중요한 그 포인트이지 사실 온라인 자체가 학습권에 무조건 나쁘다, 좋다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게 그 각각의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개인들의 차이들이 있는데 비장애인들은 이 비장애인들에게 그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변화의 속도에 비하여 그 장애인분들 특히 이제 시청각 장애인분들한테는 그 기간이 훨씬 더 길어지니까 그 학습력의 차이나 이런 것도 더 벌어질 수 있겠죠. 사실 그게 거꾸로 돼야지 맞는 게 아닐까 싶어요. 이제 그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는 분들한테 더 먼저 그 집중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이 각자의 능력 따라서 조금씩은 이제 맞춰갈 수 있는 비장애인 분들은 좀 더 빨리 적응할 수 있으니까 그걸 후순위를 하더라도 그 속도는 맞출 수 있을 텐데 이게 그 격차가 훨씬 더 길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네요.
그 이양숙님도 마찬가지로 이게 그 저는 그 요즘 AUD의 그 박원주 대표님이 얘기하시는 그 병원에서의 수업, 그 청각장애인들 병원에서의 그 의사소통들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병원의 수업 지원이나 속기 지원들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그 이양수님도 병원에 이렇게 아이들이 있다 보면은 많이 가게 되잖아요. 그런 것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이제 병원에 가고 병원 가는 시간들이 좀 더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럴 때는 어떻게 생활하셨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저의 개인적인 궁금함입니다. 제가 둘째 아들을 이제 병원에 이제 몸이 아팠었어요, 아들이.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야 할 필요가 있었을 때 수화통역사를 부른 적이 있었어요. 이제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코로나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번졌기 때문에 수화통역사가 올 수가 없다, 방법이 없다, 화상으로 이 내용들을 수화통역 하면 안 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중앙시력만 보일 수 있는 상황이어서 화상으로 보는 건 좀 어렵고 직접 보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화상으로 수화를 하게 되면 너무 먼 느낌이 있고 정확하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좀 와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것이 어려워서 잠시만요. 네, 그렇게 어려워서 어떤 식으로 소통했는지를 얘기해 주세요. 네, 네. 사실은 필담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전달이 되지 않아서 그래서 그냥 뭐 어떤 말을 할 수 없이 그냥 그 상황이 종료되는 그런 일이 좀 있었어요. 네. 네. 어쨌든 이제 거의 2년이 지나면서 그 위드 코로나의 시기가 왔으니 이제 다 이렇게 저희들도 만날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 좀 더 자주 뵙고 상황들을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시작이라 생각하시고 앞으로 이제 또 만나게 될 이제 그 관객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 한 번씩 하시고 이제 이게 끝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고 네 말씀 마무리 멘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조은성님 먼저 하실까요? 네, 회장님이니까. 예, 네. 이번에 다큐멘터리 2편, 일본 시각장애인들의 삶을 다루고 있는데 2편 보시면서 일본은 시각장애인들이 이렇게 비록 아직 일본도 시각장애인에 대한 복제 어떤 지원 체계 자립 나아가야 할 길이 멀다고 스스로 평가하고 진단하는 게 일본인데 그런 일본보다도 뒤처져 있는 대한민국은 어디쯤에 와 있나? 과연 우리가 OECD 국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국가인데 과연 그런 선진국이라는 이 나라에서 시각장애인들의 삶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과연 정말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나 이런 걸 스스로 되물어보시는 시간 가지시면 좋겠고 그리고 앞으로 한국 시각장애인들한테 더 많은 지지와 관심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작했잖아요. 다들 건강하시고 안전하게 지내시면서 가깝게 멀게 서로 지지해주고 그러는 관계가 형성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양수님. 코로나가 빨리 사라지고 사람들을 서로 만나서 함께 행복하게 되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네. 저희
이제 인연을 맺었으니까 네네. 네. 예, 앞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만나 뵙고요. 저희 이 다큐멘터리에 계시는 일본 분들하고도 좀 만나고 싶고 다 그런 날이 언젠가 올 수 있기를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긴 시간 수고해 주신 조원석, 이양숙님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